네. 이번 시간은 이제 4주차 그 2교시입니다. 1교시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 개미와 벌 그 사이에서 암컷들은 이 대부분의 그 유성생식 동물들과 이제 마찬가지로 암수의 그 유전자가 교합해서 태어납니다. 수컷들은 모두 이제 미수정란으로부터 이제 탄생을 하죠. 다시 말해, 암수의 유전자가 합쳐지면 암컷이 되지만, 이 수컷은 오로지 암컷의 유전자만으로 만들어집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이한 일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수컷의 유전자가 개입하지 않아야 수컷으로 태어난다니 참 희한한 말이죠. 그래서 이 개미와 벌의 수컷은 우리처럼 염색체를 한 쌍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벌, 반이죠. 50%만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염색체를 가지고 설명해 본다면 여자들은 그들이 그 세포 안에 모두 23쌍, 즉 46개의 그 염색체를 가지고 있지만 남자들은 달랑 한 벌, 즉 23개의 염색체만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그 성결정 체계를 우리 인간을 포함한 많은 동식물의 그 체계인 이배체와 달리 반수 이배체라고 부릅니다. 그 벌목 곤충의 반수 이배체 기제는 이미 19세기 중반에 밝혀졌습니다. 지금은 폴란드 영역이지만 당시 프러시아 실레시아 지방의 신부였던 요한 지어존이 1845년에 세운 가설을 1856년 생물학자 칼 본 시볼트가 현미경을 이용하여 장차 숯불로 발생할 난자에는 정자가 진입한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확증해 주었던 것이죠. 벌의 그 유전자 근친도를 표시한 그림, 윗줄이 그 부모 세대, 가운데가 형제 자매, 그리고 그의 배우자 세대, 아랫줄이 이제 자식 세대인데, 암벌은 그 어머니의 그 유전자 50% 받았지만, 아버지의 그 유전자는 100% 받기 때문에, 자매간에, 그는 평균 75% 유전자 근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반수 이배체의 특성으로 비교하면 이 대상 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바로 참고할 만한 것이죠. 이 같은 이 메커니즘은 사실상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간하기 전부터 알려졌던 이 지식이지만 그것의 진화적 의미는 그로부터 무려 100년이 흐른 후에 밝혀진 것이죠. 해밀턴은 1964년 이론생물학 저널에서 이 사이행동의 유전적 진화라는 그런 제목의 다분히 수학적인 그런 논문을 게재하면서 이 벌목곤충의 반수 이배체성 그 결정 메커니즘과 사이적 진화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해밀턴은 이를테면 개미 사이에서 일개미들이 왜 스스로 번식을 포기하고 어머니인 여왕개미로 하여금 모든 번식을 도맡아 하도록 평생 포기만 하는지에 대해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거죠. 두 일개미 자매는 어머니인 여왕개미로부터는 우리와 같은 이배체 생물과 마찬가지로 50%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지만 그 어느 날 혼인 비행 때 당신의 정자를 어머니 품속에 넣어주곤 세상을 떠난 아버지 수케미로부터는 그 유전자 전부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끼리 평균 50%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이배체 생물과 달리 평균 75%의 유전자를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 개무 제국의 발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개미는 만일 스스로 자기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의 몸에 자기 유전자의 50%밖에 남겨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개미 사이의 번식을 순전히 유전자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번식을 하여 자기 유전자의 50%를 남기는 것보다 여왕개미를 도와서 자매인 일개미를 낳게 하여서 자기 유전자의 70%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스스로 번식을 포기하는 이타적 행동이 진화한 것입니다. 일벌 입장에서 본다면 희생이 번식보다 유전자 관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해밀턴의 이론에 의하면 번식이라는 결국 유전자들이 자신들의 그 복사체들을
퍼뜨리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에서의 그 사회생물학자인 윌슨은 이 영국 작가 버틀러, 이 버틀러의 표현을 빌려가지고 닭은 달걀이 더 많은 달걀을 얻기 위해 어, 에, 달걀은 닭은 달걀이 더 많은 달걀을 얻기 위해 잠시 만들어낸 매개체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뜰에 돌아다니는 닭들이 각자 모이도 쪼아먹고 때로는 싸움도 하고 짝짓기도 하고 알을 낳고 살다가 죽는 걸 보면서 닭이라는 생명의 주인은 당연히 닭이라는 개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버틀러와 윌슨의 관점에서 본다면 닭은 기껏해야 몇 년 동안 알을 낳고 살다가 한줌 흙으로 돌아가는 덧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닭을 만들어낸 유전자는 그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왔고 어쩌면 영원히 그의 후손으로 이어져갈 존재입니다. 그래서 2001년에 에세이집을 한 권 출간하며 제목을 알이 닭을 낳는다라고 붙인 바가 있는데 흔히 이 중국의 시인이라고 알려진 최성호 시인이 붙여진 그런 제목입니다. 버틀러나 윌슨이 길게 설명한 내용을 보다 간략하고 인상적으로 표현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유전자가 진정한 내 생명의 주인이다 라는 것인데 이 해밀은 우리에게 이 유전자의 눈높이 또는 그런 관점에서의 그 사물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이 렌즈를 제공한 것이죠. 유전자 렌즈를 통해서 보는 세상은 언뜻 허무하고 냉혹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엄연히 숨쉬고 있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내가 내 삶의 주체가 아니고 내 삶의 이전에도 존재했고 내가 죽은 해에도 존재할 수 있는 내 유전자가 진정한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칫 염세주의 나라고 빠져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벌써 예를 들어서 25년 이상 대학 강단에서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예컨대 그런 그 강의를 하는 거의 매 학기마다 어김없이 한두 명의 학생들이 나를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주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을 전공한 학생들인데 어느 날 졸지에 내가 씌워준 유전자 렌즈로 보는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삶이 무의미해졌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도 종종 있었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한 경우도 있는데, 내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근데 더 많이 읽고, 그리고 더 많이 생각했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홀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였죠. 그렇게 되면 드디어 마음을 비울 수가 있다. 또 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 한복판에 커다란 여백이 생기는 걸 느끼게 된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우리더러 마음을 비우라고 하지만 그처럼 어려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유전자 렌즈를 끼면 저절로 마음이 비워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이 지구 생명의 역사는 결국 DNA라는 성공적인 화학 물질이 일대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라고 이제 권한 바가 있습니다. 책 한 권이 하루아침에 인생관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수 있을까? 내겐 그 이기적인 유전자가 바로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 이 도킨스가 해밀턴의 이론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준 그런 책인데, 이 도킨스는 긴 진화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 개체는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덧없는 존재일 뿐이고,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유전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성생식을 하는 그 생물에 있어서는 이 사실상 개체들이 직접 자신들이 복사체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후손에 전달되는 실체는 다름 아닌 유전자이기 때문에 적응 경질들은 집단을 위해서도 아니고 개체를 위해서도 아니고 유전자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이 도킨스는 개체를 생존 기계라고 부르고 또 끊임없이 복제되어 후세에 전달되는 유전자, 즉 DNA를 불멸의 나선,
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모털 코일이라는 거죠. 이 개체의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은 수명을 다하면 사라지고 말지만 그 개체의 특성에 관한 정보는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DNA는 이제 불멸의 나선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생명, 적어도 지구라는 행성의 그 생명의 역사는 유전자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생명체가 태어났다 사라져 갔어도 그 옛날 생명의 늪에서 우연히 탄생하여 신기하게도 자기와 똑같은 복사체를 만들 줄 알게 된 화학물질인 이 DNA와 그의 후손들이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남아 이 엄청난 생물 다양성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각각의 생명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생명은 분명히 한계성을 지니지만 수십억 년 전에 태어나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DNA 눈으로 본다면 이 생명은 엄연히 영속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지구의 생명의 역사는 바로 DNA라는 매우 성공적인 화학물질이 일대기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생명 복제와 관한 문제와 관련된 개념들을 쭉 살펴봤고, 앞서서 이제 가치에 대한 그런 개념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사전적으로 간단하게 한다면 가치는 이제 뭐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라고도 이렇게 사전적으로도 되어 있지만 철학적으로는 이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서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이제 가치라고도 하고 또 그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그 목표가 되는 진선미 따위를 통틀어서 말하는 그 의미로서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주관 및 자기의 욕구 감정이나 의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치라고 이제 할 수 있었죠. 앞서서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리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욕구를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모두가 가치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구, 경제적이 됐든 정신적이 됐든 물리적이 됐든 생물적이 됐든 이런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 필요. 욕구. 그거는 생활에서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모든 이제 가치 있는 거고, 그리고 상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경제적 가치보다는 그 육체적인 쾌적, 건강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가치가 되고, 나아가서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만족을 주는 가치가 이제 좀 상당히 중요하죠. 즉, 논리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 미적 가치, 종교적 가치, 이렇게 이제 여러 분류로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가치라는 것은 인간을 떠나서 실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이 있기 때문에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 가치를 감득하는 인간의 존재가 있어야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이 가치가 생기기 위해서는 이 대상이라는 관계가 자기의 일정한 태도, 또 평가 작용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그런 그 작용의 주체인 자기 성격에 따라서 이 가치 자체도 개인적인, 사회적인, 자연적인, 이상적이라는 그 구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갖는 건 아니죠. 다 다양하게 가치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철학이 추구하는 논리적, 도덕적, 미적, 종교적 가치 자체는 각 사람의 주관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이제 타당을 한 겁니다. 이런 그 보편 타당성을 가진 그런 가치 객관성을 리케르트는 타당성이라고 했다고 했죠. 그래서 가치 철학을 수립을 했고, 시얼러는 이 실질적 가치 윤리학을 전개해서 쾌적 가치보다는 생명 가치가, 그리고 생명 가치보다는 정신 가치가 높으며 그 중에서 종교적 가치를 최고로 한다는 그런 가치 사회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칸트는 이제 사람의 인간성을 이제 무엇을 바꿀 수도 없는 그 내적이며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그래서 이 가치를 존엄이라고 그랬죠. 존엄. 인간의 존엄성, 최고의 가치. 이것을 칸트가 주장을 한 것이죠. 이 도덕적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이제 보았는데, 이런 보편 타당성을 가진 가치 해명을 중심 문제로 삼는 것을 가치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필요와 욕구, 이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치다라는 것인데,
좋다, 또 바람직하다라는 말도 말하고 있는데 누가 무엇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다르고 또 동일한 주체일지라도 변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현대에 있어서는 이 종래의 그 불가침이라고 생각되었던 보편적 가치를 그 형이상학을 거부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이 막스 베버는 신들의 투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다원적인 인식은 바로 정치란 영역 자체에서 이제 미치고 있는데 정치학의 이론으로서는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정치의 가치 실현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정한 탈과 이 가치의 권위적 분배를 묻는 정치 체계론을 제시한 이스턴의 그 이론이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종래부터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고 이론적인 초점보다 초점이 이제 다양한 것입니다. 현실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특히 1980년대 말부터 냉전 구조의 그 분기가 이루어졌었는데 이 동유럽이 이제 재편되죠. 그러면서 가치관의 그 분기도 역시 이루어지고 재편되었습니다. 역사의 그 종언으로서 그 세계사적으로 가치를 이론화하려는 그 이론이 이제 등장하기도 했는데 한편 문명의 충돌로서 문명을 이제 구축을 하면서도 그 가치를 부상시켜서 종교 또는 문명 간의 대립 격화를 지적하는 그런 이론도 등장하였습니다. 아무튼 가치를 이론화하려는 현대의 그 인종 분쟁이라든지 종교 분쟁 이라는 그런 현상은 반드시 가치 상대주의라고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특정 가치에 대한 어떤 이 고집과 그 원리주의를 수반한 그런 가치의 다국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족주의적인 것에 관한 가치의 양형과 그리고 대립이 세계 각국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한편에 세계 규모의 경제적으로 가치를 통합하는 글로벌화도 또 발생하는 양극적인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는 이 정치학으로서의 그 사실 인식과 가치 판별의 그 준별이 요청되는 한편 과학으로서의 그 정치학에 대한 그러한 반성적 도입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정치학에서의 가치나 규범의 그런 위치 부여가 다시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메커니즘이라는 이런 그 개념, 이 기제인데요. 메커니즘은 사전적으로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작용이나 원리를 갖다가 우리는 메커니즘 또는 기제라고 합니다.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 심리적인 작용이나 그 원리에 의해서 행동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작용에 미친다. 적응이론에서 쓰이는 그 용어죠. 적응 기제 혹은 방어 기제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심리적 파국을 피하고 자아를 분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 심리적 메커니즘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분기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영향이 끼쳐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적응 기제 또는 방어 기제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도 반응, 이게 이제 근육의 반응이죠. 근도 반응 또는 공격, 퇴보, 대상, 도피 이런 것들이 이제 열거되고 있는데 프로이드, 그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퇴행, 억압, 반동 형성, 격리, 취소, 투사, 자기애적 내향, 전도, 승화 등의 방해 기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건 디펜스 메커니즘이죠. 이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위협받는 어떤 그 상황에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의식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정신분석학적 용어를 바로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대로 놔두면 자아가 손상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큰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이제 속이는 거죠. 이 심리작용이 바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심리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바로 방어기제라는 겁니다.
1894년도 지그먼트 프로이트의 논문 방어의 신경정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논문에서 처음 사용되게 된 용어인데, 이 방어 기제는 자아와 외부 조건 사이에서 겪게 되는 어떤 갈등에 적응하도록 해서 인간의 심리 발달과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갈등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고 이 관점만을 바꾸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그 부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방어기제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부정, 억압, 합리화, 투사, 성화 등의 이 방법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은 이 외적인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 일단 그 상황을 거부해서 이 심리적인 상처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극단적인 경우에 잘 나타나죠. 이 억압, 또 불쾌한 어떤 경험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욕구, 이 반사회적인 충동 등을 무의식 속으로 몰아넣거나 생각하지 않도록 억누르는 방법입니다. 억압은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의도적인 망각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충동이나 금지된 행위는 억압을 통해서 이 노골적인 행동을 자제하게 되는 겁니다. 합리화는 상황을 그럴듯하게 꾸미고 이 사실과 다르게 인식해서 자아가 상처받지 않도록 정당화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럴듯한 이유를 붙임으로써 자존심이 손상당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것에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죠. 합리화는 대부분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어떤 것을 이루기 어려울 때 그것의 가치를 낮추는 것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인정해야만 할 때 그것의 가치를 높이는 두 가지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므로 거짓말이나 변명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 투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동기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을 미워해서 해치고 싶은 그 충동을 느꼈을 때 자신의 증오심을 상대방에게 떠넘겨서 그 사람이 자신을 미워해서 해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투사는 자신의 욕구나 문제를 옳게 깨닫는 대신 다른 사람이나 주변에 탓을 돌리고 진실을 감추어 현실을 왜곡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어 기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 반사회적 충동을 사회가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성적 충동, 이 성적 충동은 이 누드를 그린다거나 관능적인 춤을 추는 것 등을 통해서 사회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공격적 충동은 권투나 야구, 축구와 같은 이 공격적인 스포츠를 함으로써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를 하는 겁니다. 성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재, 방어 기재를 이제 하는데, 예컨대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넌 왜 이렇게 방어적이냐? 라고 말하는 것은 경계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쓰이죠. 그렇지만 프루스트가 말한 이 방어란 나쁜 의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많이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무의식의 공격적인 충동이나 성적인 내용이 의식으로 올라오게 되면 의식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화가 울컥 치밀어 오르면서 복수해야겠다는 걷잡을 수 없는 충동을 느끼게 되죠. 마침 손에 잡히는 것이 칼이라고 한다면 삽시간에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실수를 저지른 후에 큰 벌을 받아 자신이 산산조각이 되는 부서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침에 학교에서 재학 증명서를 떼오라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왔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내일 해도 되는 건데 조금 혼나고 넘어갈 일이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며 심한 벌을 받으리라는 공포, 이 공포가 엄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일상적인 일마다 죄의식을 느끼면 살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이런 끔찍한 충동이나 죄의식을 의식하지 않고 지낼 수 있게끔 이런 방어기제, 즉 디펜스 메커니즘을 그런 것이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본능에서 솟아오르는 충동이나 초자아, 슈퍼 에고죠. 이 자아를 에고라고 하는데 초자아를 슈퍼 에고라고 합니다. 초자아에서 작용하는 죄의식을 감지하는데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 신호가 불안한 거 이런 그 죄의식을 감지하는데 그런 그 신호 불안이 발생이 되고 이 불안 신호에 따라서 자아는 적당한 그 방어 기제를 끌어들여 가지고 충동과 죄의식을 인식하지 않게 막는 것이죠. 그 덕분에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신경 쓰지 않고 일상생활을 그냥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충동을 이제 억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프로이트의 그 딸이면서 그 역시 저명한 정신분석학자가 된 그 안나 프로이트가 있죠. 이 안나 프로이트는 이 방어기제를 더욱 깊이 아버지보다 더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방어기제 그것은 대부분 그 안나 프로이트가 정리한 것인데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그 베일런트는 그 방어 기제도 급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는 20대 초반의 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를 조사했는데 수십 년에 걸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몇 년마다 관찰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성공적인 삶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냈는데 미성숙한 방어, 신경증적 방어, 성숙한 방어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그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성숙한 방어는 자기 기능이 약하거나 퇴행이 심할 때 작동하는 데 반해서 성숙한 방어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어 기제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렇듯 그 방어가 병리 현상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어떻게든 평상심을 유지하려 애써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방어기제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강하지 못한 방어기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은 무의식의 충동이 의식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다양한 증상으로 변형되어 표현이 됩니다. 이 갈등을 겪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미성숙하거나 신경질적인 방어 기제를 주로 동원한다면 이 다양한 증상으로 표현되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심각한 갈등이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어 기제를 잘 이해한다면 이 상대방이 주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지 어떤 그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지 이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평상시에도 미숙하고 신경질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때에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가다가도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힘든 상황에 처하면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기제의 사용법을 잘 파악하면 한 사람의 성격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방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격은 그가 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 레퍼토리의 총합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방어기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매일 다양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방어기제 덕분에 불안하거나 울컥 치밀어 오르는 걷잡을 수 없이 화내지 않고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혹은 이 평소에 사용하는 방어기제가 자신의 현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평소와 다른 방어기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의식의 차원에서 평상시의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표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어 기제를 잘 파악하고 평가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총체를 파악하고 행동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미성숙한 방어 기제, 그 중에 이제 부정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고통을 인식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런 사건이 없었다는 듯이 여기고 부정하려는 노력입니다. 이 부정은 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과는 다릅니다. 거짓말은 진실을 알면서도 인정하기가 두렵거나 싫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거나 아닌 척하는 행동인데 그러나 부정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컨대 철수는 숙제를 하지 않았는데 3시까지 학원에 가야 합니다.
학원에 가면 숙제를 안 했다고 혼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그동안 몇 번이나 숙제를 안 했는지 이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눈앞에 PC방이 보이자 이 PC방에서 잠시 게임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게임에 빠져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4시였습니다. 철수의 자아는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부정하고 이로 인해 생길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두려워서 부정이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셈이 된 것입니다. 투사라는 이 불쾌하고 받아들이는 감당할 수 없는 충동을 내부에 담아두지 않고 그것이 외부에 있는 양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흔하게 어떤 일이 원인을 다른 사람이 탓으로 여기는 그런 식이라고 앞서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엄마 손을 놓고 뛰어가던 5세 남자아이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엉엉 우는 아이를 엄마가 이렇게 세우자 아이는 다짜고짜 엄마가 화를 냅니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내 손을 놓지 않았다면 내가 넘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야.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투사입니다. 또 행동화라는 게 있습니다. 행동화, acting out입니다. 무의식적 충동이나 소망을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그와 연관된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대개 사람은 마음의 충동이나 소망을 억제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불편하고 힘들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은 억제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화가 나면 참거나 말로 표현하지 않고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상대방을 때립니다. 그렇지만 왜 화가 났고 때리지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떤 환상이나 충동에 얽힌 감정을 의식해서 의식하지 않기 위해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건강염려증이라는 게 있죠. 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득을 얻거나 퇴행하기 위해서 사소한 신체적 불편함을 심한 병의 증상이라고 여기며 신체 질환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대인관계에 누군가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거나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거나 타인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공격하려는 충동이 강하게 솟아오를 때 이러한 감정이 너무 강해서 견디기 어려운데도 직접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아프다고 호소하거나 병이 있거나 감각이 이상하다고 걱정하는 형태로 병행돼서 표현되면서 기분 좋지 않은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이 증상은 아픈 사람에게만 드러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컨대 시험을 앞두고 긴장해서 소화가 잘 안됩니다. 철수가 심한 위궤양이나 위암에 걸렸다면서 걱정을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병원에서 오진했으리라고 의심하고 인터넷으로 다른 질병을 검색하고 그랬더니 간이 안 좋아도 그럴 수 있다며 복부 초음파를 받고 싶다고 부모와 의사를 졸라댔습니다. 이렇듯 건강이 좋지 않아서 부모의 관심을 받으면서 당면한 시험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었죠. 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는 부모의 말은 철수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철수가 당장 괴로운 마음의 갈등을 피하는 것이 1차 이득이라고 한다면 건강염려증으로 인해서 시험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시험 결과가 나빠도 부모에게 혼이 나지 않는 것은 2차 이득인 셈입니다. 철수는 이 상황을 통해서 내적, 외적 이득을 동시에 얻었고 이런 일에 한번 성공하면 힘들 때마다 버릇같이 건강염려증이 튀어나오면서 병원을 찾는 악순환이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퇴행, 리그레션이죠. 이 퇴행이라는 기제는 현재 맞닥뜨린 갈등이나 긴장을 피하기 위해서 과거의 발달 단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죠. 사람은 자라면서 서서히 기능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기능을 익히는 것은 힘들고 숙달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에 반해서 충분히 숙달된 기능은 쉽게 해낼 수가 있는데 힘든 상황에 맞닥뜨리거나 긴장을 풀고 싶다면 과거의 발달 단계로 일시적으로 퇴행하는데 숨통을 트고 숨을 고르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예컨대 5살 아이에게 동생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모두 동생에게 쏠립니다. 그러자 아이는 잘 가리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이불에 지도를 그렸고 3세 아이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전처럼 사랑받지 못하자 스트레스를 받은 아이가 더 어린 시기의 발달 단계로 일시적으로 퇴행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돼서 삶에 지쳐도 퇴행할 수가 있죠.
40세 아저씨들의 고등학교 등창 모임에서 모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10대 후반으로 돌아가서 어릴 때의 별명을 부르거나 유치한 농담을 하면서 왁자지껄 떠들게 되죠. 모임이 끝나자 오랜만에 사회생활의 스트레스가 풀렸다며 즐거워합니다. 이 태양한 상태에서는 어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에 체면해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수동 공격적 행동입니다. 내면의 공격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동적으로 복종하거나 피학적인 태도를 취하며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 하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강요하는 상대에게 직접 저항하기보다는 겉으로는 복종하는 것 같아도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실패하고 일을 드러나지 않게 미루거나 지연시킵니다. 복종적인 듯 보여도 사실은 공격성을 표현하는 행동이죠. 예컨대 수능 시험을 앞두고 원하지 않는 학과에 진학하기를 바라는 부모에게 정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고 할 때 부모가 원하는 과에 지원하기로 하지만 어이없게 시험을 못 보거나 실수해서 계속 시험에 떨어집니다.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라고 정은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실패를 거듭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신체화 기제입니다. 신체화. 무의식의 갈등이나 욕망이 정신적인 내용을 담고 의식으로 올라오지 않고 신체 증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고는 하죠. 이 심리적 상태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어린아이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흔히 신체화로 정서적 불편함을 표현합니다. 아직 심리 발달이 성숙하지 않은 초등학생이나 10대는 스트레스에 대한 표현이 신체화 증상으로 드러날 수가 있죠. 예컨대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갈등이 심한 부모 밑에서 자라난 10대 초반의 아이들이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다며 조퇴를 반복하는데 검사해도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 전형적인 신체화입니다. 건강 염려증과는 달리 심한 병에 걸렸다고 걱정하지는 않지만 이 신체 증상에 대한 통증과 불편함만을 호소하는 것이죠. 이 성숙한 방어 기제로서는 이타주의, 앞서 설명한 것 같이 이타주의가 있죠. 이 본능적인 욕구 충족을 타인을 돕는 일로 대신한 행동으로 이타적 포기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자신이 직접 욕구를 충족하는 대신 다른 사람이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즐거움을 모두 희생하는 어머니라든지 월급의 일부를 쪼개서 구호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이타주의 예죠. 그 다음에 또 금욕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욕망의 충족과 쾌락을 없애고 금욕을 통해서만 만족을 얻는 그런 태도이죠. 도덕적인 면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놀고 싶고 갖고 싶고 그런 것도 많지만 대학 진학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공부만 하는 것도 바로 금욕주의의 행동인 것이죠. 다음에 유머입니다. 유머라고 하는 것은 이 불쾌하고 기분 나쁘거나 공격적인 충동이 생겨도 농담으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이 불쾌한 감정을 견딜 수 있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컨대 식당에서 주문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와서 아버지가 어떨결에 카드로 계산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 꼼꼼히 확인해 보고는 환불을 받으려 한 거죠. 그런데 이 사장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가 잘못 주문한 것이라면서 발뺌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치매는 아니요 라고 농담하며 오히려 가족들을 달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승화는 이제 앞서서도 설명을 했죠. 사회적인 용인 그리고 바람직한 목적을 추구해서 무의식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행동으로 이 본능적인 에너지가 가로막히거나 분산되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배출되는 겁니다. 공격적인 그 충동이 강한 사람이 의대에 들어가서 의과 의사가 되는 것도 어떤 일은 그 승화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운동이라든지 권투라든지 이런 것을 앞서도 얘기를 했죠. 억제도 앞서서 이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복제라든지 정신적인 거라든지 또 DNA라든지 RNA라든지 이런
우리 그 학습과 관련된 그런 그 개념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이제 또 알아보고 필요에 따라서 그런 개념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생식 기술의 그 난감한 문제들, 이 난감한 문제들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난감한 문제들의 그 이 줄기세포와 관련된 그런 그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 그, 이, 이 줄기세포라고 하는 그런 그 방법들, 이런 것들은 이제 불임을 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이 불임의 한계를 이제 극복하고, 또, 이제 즐거움을 그 만족해 줄 수 있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해피한 것이죠. 그래서 생식의 욕구가 이렇게 개인의 그 자아 정체감과 양질의 그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것이라든지 가족의 가치들 이런 것들의 시각에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복제가 됐을 때 완벽한 아이 제공이라는 문제라든지 또 도구화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초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생식 기술의 활용과 그 위험성이 이 사회 정책을 넘어서 도덕적인 숙고가 이제 필요한 것이고 이 위협을 단순히 자동적으로 차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드러나는 이 위협에 대해서 개인적이고 사회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까지로 끝내고 다음 주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